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내일부터 헬스장과 카페, 학원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대구시와 경북 경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철회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뒤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현직 강요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방역 실패 탓에 스가 내각 지지율은 33%로 급락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 내륙 지역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방역 대책, 월요일인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롭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영업 제한이 완화되죠.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8제곱미터당 1명만 가능하고 최소한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 시설 이용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매장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했습니다. 최대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했던 학원은 8제곱미터당 1명씩 수강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와 미사, 법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렇게 제한이 일부 풀린 업종에서는 오늘 영업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어렵사리 열린 기회 앞에 다시 일어서 희망을 찾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로 문을 엽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카페가 밀집한 서울 연남동 거리입니다. 휴일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 곳곳엔 매장 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 내부에는 이렇게 의자들이 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카페 내부에서도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하루 매출이 전혀 없었던 날도 있었던 이 카페는 청소를 하고 판매할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만들어서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았었으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풀린다고 하니까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영업을 못했던 실내 체육시설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새도 먼지가 쌓이고 이런 식당 같은 데도 닦아야 되고요. 단골 손님들에게는 영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렸습니다. 다시 문을 여는 건 다행이지만 지난 한 달 수입이 없어 당장 내야 할 돈이 걱정입니다. 오픈을 해야만이 수입이 들어오는 장사이다 보니까는 손님이 없으면 아예 수입이 안 들어와요. 일원 한 푼도 안 들어오고 달달이 나가는 것 때문에 잉어빵을 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임대료만 내고 문을 닫았던 헬스장에도 직원들이 재정비를 위해 모였습니다. 문을 다시 여는 건 반갑지만 제한된 허용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전에 운동을 마치시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샤워하시는데 크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시간적인 제한 운영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하지만 상황이 악화해 다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해당 업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 여건을 감안해 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주 두 지자체가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끝내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는데 결국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정한 건 급속한 재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 시설의 영업 제한을 밤 11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시도 뒤따라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는 건데 당장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구는 11시까지로 지금 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싶어서 아마 오늘부터 내일부터 영업을 계속 강행을 하겠다.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두기 세부 사항을 정할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업 제한이 느슨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했습니다. 생활권이 인접돼 있는 경북 등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활권이 인접된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지자체에 주의를 주겠다는 말까지 나오자 대구와 경주시는 오후 늦게 방침을 번복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뜻이 그 부분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대구시도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같이 따르겠다. 오락가락 행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내일 이 문제로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일상에서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할지, 정부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일부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영업자의 생계, 그렇지만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실행해야 될 상황이고 타협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 안정화 단계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단계에 추가적인 방역 지침을 넣었던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1,000명 이상의 확진자로 이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업장에서는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시민의식을 충분히 갖고 밀접하게 접촉을 얼마나 하느냐, 또 환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방역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규제 일변도는 사실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직장에서 여러 모임에서 국민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예 모임 약속 같은 거를 줄이고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를 공격적으로 계속하는 건 지속해야 되고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주 천천히 방역 단계를 완화해 가야 된다라는, 국민은 이 길어지는 이 싸움에서 좀 더 버텨내야 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20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 500명입니다. 올해 들어 추세를 보면 처음에는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엿새째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었고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명 늘어서 총 760여 명이 됐습니다. 전남 영암의 사찰과 경남 진주의 기도원 등 종교시설 확산이 계속되고 요양시설과 사우나, 과외교습소에서도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 하루 1,000명대 발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전에 안정적인 국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승목 기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지점들 정리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선교단체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명 늘어 총 760여 명입니다. 센터 방문자는 3천여 명인데
3분의 1인 920여 명은 감염 여부조차 모릅니다. 현재 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해서 검사에 응하도록 지금 위치 추적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된 사람은 120여 명, 하루 확진자의 25%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인데 방역당국은 임시검사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까지였던 임시검사소 운영을 4주 연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은 완화됐지만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4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임과 여행, 식사를 최소화해야 하고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될 봄 전에는 국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 교회를 따르는 신도들 아직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 7차례나 고발되고 폐쇄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번엔 교회 앞마당에서 신도 200여 명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교회를 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교회 측은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이어가겠답니다. 최유지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앞 잔디밭에 의자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신도들은 의자에 앉아 찰송가를 따라 부르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교회는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 지난 15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이번엔 교회 바깥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500명 들어가는데 20명 미만 들어가라고 하면은 방송 종사자를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 앞에 모인 신도는 200여 명. 주말만 되면 부산과 경남에서 모여드는 수백 명의 신도를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도 맨날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니까 이 시국이 좀 지나고 좀 잠잠해지면 하면 되는데. 교회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 관할 지자체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어긴 해당 교회를 고발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대면 예배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은 열흘 전 긴급 사태까지 선언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처음 언급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도쿄 시나가와역.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そんなに変わってないと思います。朝も全然座れませんし、混んで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ありますね。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재택근무를 7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풍경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본의 재택근무 비율은 25%. SNS에는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한 사진과 함께 긴급 사태에 맞느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2명,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강요 중 처음입니다. It could go either way. Olympic Committee must have been thinking about Plan B, Plan C. The situation is not easy. 스가 총리는 당초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전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백신 접종을 개시해 올림픽의 회의적인 여론을 반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こうしたことをしっかり対応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国民のですね、雰囲気も変わ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 하지만 정작 국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스가내각 지지율은 33%, 취임 이후 무려 3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물러나기 직전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고노 장관 발언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일 또다시 무장 시위를 벌인다는 첩보가 입수돼 워싱턴 DC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세워지고 중무장한 군인 2만 5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문 검색이 강화된 현지의 삼엄한 분위기, 김양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군용 트럭이 길을 막고 총을 맨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So how long have you been here? Since the 8th. Since the 8th. And to when are you going to still? I have no idea. To support the Capitol right now. 주요 도로마다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세운 뒤 철책으로 둘러 이중으로 막았고 트럭들로 장벽을 만들어 8차선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의 한복판을 지나는 메트로 센터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부터 폐쇄되어 있는데 이곳을 포함한 12개의 역이 모두 폐쇄돼 사람들의 접근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위대가 또다시 무장 시위를 벌인다는 첩보 때문입니다. 상점과 은행들은 파손에 대비해 쇼윈도를 모조리 막았습니다. I heard there's a lot of protests going on the 18th and on the 20th. Unfortunately, that we have to go through this is sad, but this is the world we live in right now. The last 4 years he's divided our country, and this is where we are at. 폭발물 위험도 높아져 K9 경찰견들도 동원됐습니다. 경비는 갈수록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방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문소가 설치돼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소지품에 대한 검색이 끝나야 비로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검색을 통과해도 다음 검문에서 막히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DC에 투입된 군인은 2만 5천여 명,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2배 많습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 바이든 당선인은 일요일로 예정됐던 취임식 리허설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 최고 1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6일과 12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날이 어두워지자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남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엔 저녁 8시 일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눈은 내일 새벽에 시작돼 오전에 집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슈퍼컴 눈 예상도를 보면 내일 아침엔 눈발이 더욱 굵어져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 강한 눈이 집중되고 오후에도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동쪽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이 최고 15c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3에서 10cm 가량입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지방 그리고 이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는 그 지난번보다는 더욱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내륙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서 눈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빙판길을 만들고 짧은 시간에 한방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상근무에 돌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은 자가 차량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눈길 낙상 사고가 없도록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 동안 진행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참여합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내일 회견은 각본 없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우선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연초 논란에서 국민적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앞세운 민주당과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렸는데 형이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핵심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보상,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해법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전략,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과 기자단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사전 조율이 없는 만큼 민감한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 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경영권 승계 청탁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이미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관건은 형량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던 1심 법원과 뇌물 액수를 비슷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집행유예로 선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그간의 재판 과정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내일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다시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형량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처럼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2심 때처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재판부는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출마 선언을 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우상호 의원만 홀로 뛰고 있고 여기에 박영선 장관의 등판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당 경선 모두 새 인물 없이 2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조건부 출마론이 부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또 자책감, 미숙, 또 속죄 등의 표현으로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도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전 5년 동안의 시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지금까지 10명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야권 승리 기반을 닦는 데 함께하는 동료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한 달째 나홀로 선거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곧 개각과 함께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 우상호 의원과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가 된다면 대단히 더 재미있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경선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선에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지가 각 정당들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10년간 입원 수당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50대 남성. 오랜 시간 많이 아픈가 했는데 수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정 의사를 따라다니며 다른 도시로 장거리 입원을 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담당 의사까지 공모한 억대 보험 사기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1,600일 강원도 화천에 사는 50대 남성의 입원 입수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등 3개 도를 오가며 병원 9곳을 다녔습니다. 병명은 당뇨와 협심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었습니다. 입원 수당 등 보험금 3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이 남성은 3년 넘게 다니던 춘천의 병원을 떠나 왕복 4시간 거리인 충북 제천의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특정 의사를 따라다녔다는 게 이 남성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의 판단입니다. 왜 이 의사한테만 찾아갈까? 이거는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아니면은 250m까지 떨어진 환자가 그까지 가서 입원할 이유가 없다. 입원 수당을 노린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입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부담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들으면 하루 입원은 일단 30만 원. 경찰 역시 이 남성과 충북 제천의 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은 억대의 보험금을, 의사는 수천만 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친구도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허위 입원을 통해 5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여 명.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의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의 최대 18배 넘게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로만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월성 원전 3호기 지하 배수관로의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 3,100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가 최근 보도된 뒤 외부 유출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삼중수소는 체내 기준치 이상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불교의 수행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 절에 머물며 깨달음을 얻는 안거수행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선방에 들어가는 대신 2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며 수행을 한 승려가 있습니다. 이 수행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손재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북 김천 수돈. 1080m 고지에 자리 잡아 한낮에도 얼어붙을 듯 춥습니다. 이곳에서 정진 중인 원재 스님. 새벽 3시면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수행하고 밤 9시에 취침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사찰의 일상이 갑갑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계 일주 1호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25개월 동안 5개 대륙 45개 나라를 돌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로 움직여 다니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수행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비는 종단에서 모아준 최소한의 경비가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유럽 3개월을 제가 결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30유로가 안 나왔던 거예요. 틈틈이 헝겊대기 주워다가 이렇게 기어가지고 바느질도 했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예불을 올리는 유대인 불교 신자들을 만나고 태국의 농장에서 노동도 해봤습니다. 인도에서 사귄 미국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90일씩 선방에 틀어박히는 안거 수행을 20번이나 했어도 구할 수 없었던 답을 원재 스님은 세계 일주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천인과 조사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는 당신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완성해 가면서 살라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현각과 혜민 스님이 수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수행의 방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